안녕하십니까, 최창희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독서 부분인데요. 올해 이제 가장 핫한 부분이 어디냐 그러면 바로 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이 오답률 1, 2위를 차지한 건 그건 그런데 문제가 이 독서가 지금 가장 핫한 이유가 아직까지도 지금 그 정정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가장 큰 문제 37번. 이 37번 문제가 정답이 복수정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지금 현재 가장 핫하거든요. 오늘 이제 37번 문제까지 해설하면서 그 해설까지 마무리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독서 부분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어려웠던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중점적으로 할 테니까 지금 긴 시간 달려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해설 강의를 처음부터 쭉 듣고 있는 친구들은 긴 시간 달려왔더라도 되도록이면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이 해설 강의가 내년도에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라는 마음에 어쨌든 계속 영상을 찍으면 중간중간에 어떻게 읽어야 될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한 학습법도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공부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독서 부분 해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6페이지, 7페이지에 있는 가나 지문인데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내년도부터 치르게 될 우리 이제 선택 과목에 의한 국어 시험에서 이전 시험과 가장 달라진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이전 수능과 많이 달라졌냐라고 하면 뭐 쓰이는 용어라든가 문제의 구성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조금씩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이 가나가 이전 수능과 가장 많이 달라진 부분이고, 이게 내년 수능의 전초전 역할로 이렇게 제시문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부분이 뭐였냐면 가나가 결합되는 융합 지문이었어요. 가장 긴 지문. 근데 여기는 이 긴 지문을 가나로 분리해서 뭘 하기로 했냐면 이번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통합적 읽기를 여기서 지금 시도하려고, 그래서 지문을 하나가 아니라 두 지문을 넣어놓고 여기는 이 두 지문을 상호 비교하는 형태로 지문을 넣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독서 부분은 여러분이 가장 중점적으로 들어야 할 것이 뒤에 37번의 정답이 1번이냐 4번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가나 지문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를 하셔야 아마도 이후에 수능을 우리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지문을 이렇게 좀 우리가 정리해서 읽어야 되겠다, 요 지문은 좀 이렇게 접근해야 되겠다 하는 방법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니까 가장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이 구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합적 읽기와 관련된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통합적 읽기란 건 뭐냐면 같은 소재의 다른 두 글을 서로 엮어서, 다른 소재의 두 글을 서로 엮어서 이 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 한번 물어보고 저 글에서 물어보는 거 하나 물어본 다음에 그걸 전체적으로 종합 고려할 수 있는 문제를 하나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종합 고려하는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 있는 문제를 풀도록 했는데, 지난 6월과 지난 9월 평가원에 나왔던 이 가나 분리 지문에 비하면 이번 가나 분리 지문은 쉬웠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우리 가나 분리 지문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았어요. 사람의 이름이 수두룩하게 나오고 그들의 아주 미묘한 차이를 가지고 문제를 장난을 많이 치면서 오답률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죠? 근데 이번 지금 가나 지문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일단 가에서는 두 사람, 박재가랑 여기서 이덕무 요 두 사람만 파악하면 되는 거고요. 나에서는 18세기 후반 19세기에 접어든 중국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따로 기억을 하면 되는 거라서 그렇게 어려웠고 난해한 지문이 아니었어요. 정보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이걸 보시는 우리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은 이 지문 파트에서 정보의 양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문이 어려워요, 원래는. 그러니까 막 사람 이름이 8명, 9명씩 나오고 그걸 서로 비교하느라 정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문도 나올 수 있다는 걸 좀 감안하시면서 이 통합적 읽기 지문을 어떻게 좀 접근할 것인가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통합적 읽기 지문은 어쨌든 가, 나가 나오는데 여기는 이 가와 나가 나오는 지문의 공통점은 오직 소재의 공통점. 소재의 공통점으로 묶여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재만 공통적일 뿐이지 전혀 연관성이 떨어지는, 연관성이 없는 지문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연관성이 없는 지문조합이란 건 무슨 말이냐? 잘 들어봐, 얘들아. 여기는 이 가와 나를 다 읽고 난 다음에 문제로 가면 안 된단다. 이 두 개를 모두 읽어도 정보가 정리가 안 돼요. 이 가와 나는 서로 다른 글이라고 인지해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는 이 가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따로 읽기 하셔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 6월 평가원 나왔을 때 과거제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 6월 평가원 풀어보실 테니까 과거제와 관련된 두 글이 나왔어요. 하나는 과거제를 찬성하는 쪽이고 하나는 과거제를 폐지하는 쪽이었어.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어떤 거였냐면 두 개가 대비되는 관점인가? 라고 착각을 했다고. 그런데 이게 시험이 이제 세 번째잖아. 6월 치고 9월 치고 수능 치고 하면서 굳어진 여기는 이 글의 행태는 두 개를 대립적 관점으로 놓은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개의 글을 그냥 배열해 놓은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므로 얘를 따로 읽어서 따로 풀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를 읽었어. 가를 읽고 난 다음에 나로 갈 게 아니라 17번과 18번을 풀고 그 다음에 나를 읽고 난 다음에 19번 문제를 푼 다음에 종합해서 20번 문제를 풀고 16번 문제를 그 다음 이어서 풀면 되는 거야. 순서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다시 한 번 더. 여기는 문제 순서대로 하자면 여기는 이 가를 읽고 가를 단독으로 물어보는 문제, 이걸 단독으로 물어보는 문제 풀고 또 여기는 이 나를 단독으로 물어보는 문제 풀고 이 두 개 단독 문제 푼 다음에 이렇게 단독 문제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종합해 주면 된다. 사후 과정이. 그래서 따로따로 분리해서 풀 것.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두 편의 글이 있는 거야. 두 편의 글이 있는데 마지막에 그 사고를 종합만 해주시면 되는 거야. 지금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지금 가지문 가보겠습니다. 가지문에는 박제가와 이덕무가 나오는데 자, 두 번째 문단에 박제가가 나오고 세 번째 문단에 이덕무가 나와요. 자, 여기서 우리 이제 요 통합적 읽기와 별개로 독서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지금처럼 화제가 나열되거나 아니면 화제가 대립되는 구조의 글은 반드시 여러분이 뭐가 시험 문제로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여기는 이 둘이 대비되는 관점, 즉 다 둘 사이의 차이점이 시험 문제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화제가 나열되고 화제가 대립되는 구조의 글은 결국에 화제가 대비되고 차이점이 있는 부분을 찾아야 돼.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뭘 했어야 되냐면 박제가와 이덕무의 가장 큰 차이점이 어딘가 찾았어야 된다고. 자, 여기서 박제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박제가는 밑줄 한번 꺼볼게. 맨 첫 번째 줄에 박제가가 인식한 청의 현실은 단순한 현실이 아니라 조선이 지향해야 할 가치 기준이었다. 그다음 밑줄 꺼봐. 그러면 결국 박제가는 청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 거야.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 거기서 네 줄 내려가서 중화관념의 절대성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당시 조선은 나름의 독자성을 유지하기보다는 자, 밑줄 한번 꺼볼게. 당시 조선은 나름의 독자성을 유지하기보다 중화와 합치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그의 북학문의 밑바탕이 되었다. 거기다 밑줄 한번 꺼봐. 그러니까 결국에 중화와 합치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대. 그래서 거기서 세 줄 내려갈게. 밑줄 한번 꺼볼게. 천의 문물 제도의 수용이 가져다주는 이익을 논하며 북학론의 당위성을 설파하였다. 거기다 밑줄 꺼봐. 그래서 결국에 중국이 주는 어떤 이익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한 거야. 누구는? 여기는 박제가는. 자, 그런데 이덕무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청의 문물의 효용을 도외시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박제가와 마찬가지였어. 그런데 평등견이라고 돼 있지. 평등견. 그 평등견 아래쪽이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박제가와 똑같은데 청의 문물이 주는 효용성이 있다는 건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밑줄 한번 꺼볼게. 청에 대한 찬반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청과 조선의 현실적 차이뿐만 아니라 양쪽 모두의 가치를 인정하였다고 하다 밑줄 한번 꺼보세요. 자, 양쪽 모두의 가치를 인정했대. 그래서 그 뒤에 두 줄 내려가서 밑줄 꺼볼게. 청이 배우는 것과 조선 사람이 조선 풍토에 맞게 살아가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 거기다 밑줄 한번 꺼봐. 그러면 청의 문물도 배워야 되지만 조선의 풍토에 맞는 것도 배워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박제가는 청을 받아들이는 게 핵심이라면 자, 정리 한번 해볼까? 자, 박제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청의 문물을 수용하는 것이 조선이 지향해야 될 바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여기는 이덕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도 중요한데 청의 문물을 수용하는 것도 중요한데 청의 문물을 수용하되 플러스 조선 풍토에 맞는 지식, 풍토에 맞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다야. 그러면 조선 자체의 문화가 중요하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지만 그는 중국인들의 외양이 만주처럼 변화된 것을 보고
비통한 감정을 토로하며 자, 밑줄 한번 까볼게. 중국인들의 외양이 만주어처럼 변한 것을 보고 비통한 감정을 토로하며 중화의 중심이라 여겼던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등 자신의 제시한 인식 태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게 됐다. 뭐 했다고?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 거기다 괄호 한번 쳐봐. 그럼 얘는 뭐도 있냐면 명에 대한 의리도 중시했다는 거야. 그럼 그 말은 청나라의 문화를 부정적으로 본 측면도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17번 문제를 가보면 정답이 4번이 갈 수 있죠. 17번 갑니다. 17번. 16번이야, 17번. 왜? 이덕문은 청의 문물의 효용성을 긍정하긴 했지만 청이 중화의 문화를 보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중화의 문화를 망가뜨린다고 봤어요. 맨 마지막에 그 얘기였잖아. 청의 문물을 부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18번 갑니다. 평등견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 3번과 5번. 어차피 이거 틀렸으면 3번 했을 거 아니야. 그지? 일단 1번에 조선 풍토를 기준으로 삼아 청의 제도를 개선하자는 아니야. 청의 문물을 수용하자는 거니까 1번 틀렸어. 2번. 조선의 고유한 삶의 방식을 청의 방식에 따라 개혁하자는 인식의 태도. 자, 고유한 삶을 청의 방식에 따라 개혁하자는 건 박제가죠. 조선이 지향일 바라 생각했으니까 이것도 2번도 아니야. 3번. 잘 봐. 청과 조선의 가치를 평등하게 인정하고 여기까지 맞는 말이야. 여기서 낚이면 안 돼. 풍토에 의한 차이를 그대로 내비두자지 해소하자고 한 적은 없어요. 조선의 풍토는 풍토대로 받아들이고 청의 문물은 문물대로 수용하자지 이 둘을 해소하자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서 해소하자고 얘기한 적 없으니까 정답은 3번은 안 되는 거야. 3번이 안 된다고. 그래서 4번에 중국인의 외양이 변화된 모습을 명에 대한 의리 문제와 관련지어 파악하는 인식 태도는 맞긴 한데 그건 평등견하고 상관이 없잖아. 평등견은 조선과 청의 관계라니까. 그래서 5번에 청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배타적인 태도란 청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런 배타적인 태도, 그걸 그걸 부정하고 그걸 지양하고 조선의 독자성을 유지하자, 조선의 풍토를 유지하자는 주장이 있으니까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인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된다. 18번 문제가 오답률이 꽤나 높은데 이거는 앞에 나오는 해소에 낚이면 안 됩니다. 알겠죠? 해소하자고 한 적이 없어요. 이동무라는 사람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20번으로 가는데, 자, 그래서 이제 나 지문은 이제 뭐냐면 이 태도가 아니라 그냥 중국의 통치적 관점, 지금 나는 통치적 관점대로 흘러진 거야. 그래서 중국이 18세기 후반부터 어떤 측면에서 변화된지 여러분이 체크만 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 어디로 가냐면 두 번째 문단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 한번 읽어볼게요. 7페이지가 되겠네. 7페이지. 그러나 청의 번영은 지속되지 않았고 19세기에 접어들 무렵부터는 심각한 내외 위기에 직면해 급속한 하락의 시대를 겪게 된다. 북학파들이 연행했던 18세기 후반에도 이미 위기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한 여러 문제는 새로운 작물 재배, 개간, 이주, 농경 집약화 등의 민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았다. 인구 증가로 이주 및 도시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통적인 시대의 유대가 약화되거나 단절된 사람들이 상호부조 관계를 맺는 결사조직이 성행하였다. 그래서 밑줄 가볼게. 이런 결사조직은 불법적인 행동으로 연결되곤 했고 위기 상황에서는 반란의 조직적 기반이 되었다. 거다 밑줄. 이게 사회적 위기잖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였잖아. 결국 인구 증가가 이런 결사조직을 만들게 했고 이런 결사조직이 이런 형태의 문제를 만들었대. 무슨 말인지 됐어? 이런 문제를 만들었대.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에 계속 갑니다. 인맥에 기초한 관료사회의 부정부패가 심화된 것 역시 인구 증가와 무관하지 않았다. 교육받은 지식인이 늘어났지만 이들을 흡수할 수 있는 관료주의의 규모는 정체되어 있었고 그래서 밑줄 가볼게. 경쟁의 심화가 종종 불법적인 행위로 연결되었다. 그 다음 밑줄. 그게 결국 기억이 되는 거야. 19번의 기억의 의미. 그럼 결국 뭐겠니? 인구 증가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 이거죠. 그럼 인구 증가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니까 인구 증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정답이 3번밖에 없겠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지? 19번은. 자, 그래서 이걸 종합하는 문제가 20번 문제다. 이걸 종합하는 문제가 20번 문제다. 그래서 여기는 이 20번 문제. 자, 20번 문제. 요거는 이 보기에 대해서 비판적 읽기를 수행한 학생들의 반응이야. 그럼 이 보기를 어떻게 읽었냐 하는 겁니다. 보기를 어떻게 읽었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많이 나는 산물을 다른 데서 산출되는 필요한 물건과 교환하여 풍족하게 살려는 백성은 많으나 힘이 미치지 못한다. 중국 사람은 가난하면 장사를 한다. 그렇더라도 정말 사람만 현명하면 원래 가진 풍요와 명망은 그대로다. 그래서 유생이 꺼리낌 없이 서점을 출입하고 재상조차 직접 융복사 앞 시장에 나가서 골동품을 산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한다고?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래서 결국 장사를 안 해. 그러다 보니 마지막에 밑줄 한번 꺼볼게. 자, 은을 바꿔오는 일은 없어요. 그러므로 밑줄 꺼볼게요. 은이란 천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 물건이지만 약은 사람에게 먹여 반나절이면 사라져버리고 비단은 시신을 감싸 묻으면 반년 만에 썩어 없어진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은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이 복에서 이야기하자는 것은 은을 벌어들여야 된다 하는 거야. 은을 벌어들여야 한다. 야, 그냥 먹으면 사라지고 썩으면 없어지는 이런 거 말고 영원히 그대로인 걸 그런 걸 얻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1번에 중국인들의 상업에 대한 인식은 A에서 제시한 실용적인 입장에 부합하는 거 맞지요. 그 다음에 산물 유통에 대한 서술은 결국 북한론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거고 중국의 걸 갖고자 이거야. 그 다음에 중국인들의 상행위에 대한 서술은 당연히 중국 국내 교육의 양상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중국 그 교 내에서는, 거기 국내에서는 그렇게 은을 주고 서로 상거래를 한다고. 자, 4번 봐봐. 정답은 4번인데. 보기에 제시된 은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비단이나 뭐보다는 비단이나 약보다 훨씬 더 좋은 거야 라는 평가를 했지. 그지? 보기에 제시된 은에 대한 평가는 무조건 좋은 거야 라는 얘기를 했다고. 이때 나에 제시된 중국의 경제적 번영에 기여한 요소를 참고할 때 은의 효용적인 측면을 간과한 평가라고 할 수 있어. 야, 간과했다는 건 지나쳤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평가를 뭘 간과했어. 오히려 은의 효용적인 측면을 높이 평가했죠. 됐어? 은의 높이 평가했어.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야. 보기에 제시된 중국의 관료에 대한 묘사는 나에 제시된 관료사의 모습을 참고할 때 지배층의 전체 면모가 드러나지 않는 진술이라고 볼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배층의 전체 면모는 뭐냐면 이렇게 실용적이지만은 않다. 그러니까 중간에 부정부패를 저지르거나 한 사람도 있다. 그걸 너무 몰랐다라고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그거 넘어온 김에 21번은 그냥 어느 때고 풀면 되죠. 시작하면서 풀어도 되고 맨 마지막에 풀어도 되고 정답은 3번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16번으로 돌아가면 16번 이렇게 종합해놓고 16번을 보면 답이 쉬워져. 그러면 가는 18세기 중국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제시하면서 견해 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글이 맞지?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1번인 거야. 이렇게 문제 풀면 되겠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결국에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찾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단어, 어떤 구절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정확하게 보셔야 되고요. 게다가 화제가 나일이나 대립구조가 됐을 경우에 반드시 차이점을 물어보기 때문에 그 차이점 위주로 이렇게 정리가 돼주셔야 문제를 푸는데 매우 유효하다 하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뒤로 넘어가서 두 번째 지문으로 갈게요. 자, 두 번째 지문은 법률 지문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이번 수능 준비하면서 아이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6월과 9월에 너무 법과 관련된 지문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수능 시험 가서는 코로나와 관련 지어서 경제 지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예상을 빗나가는 것들이지.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제 선생님들의 가장 큰 목표는 어쨌든 수능 시험 날 아이들이 볼 수능 시험지를 맞춰주는 거야. 그러니까 학원 강사의 입장은 그런 거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나올 거야, 저런 게 나올 거야 예상을 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26번과 30번이 나오는 요 법지문은 의표를 찔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법지문이 나왔고 그 다음에 거기는 그 법지문 나왔는데 여기서 또 법지문이 나올 건가. 게다가 사실은 이 계약과 관련된 법지문은 이미 3년 연속 나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계약과 관련된 법지문이 3년 전에 계약과 관련된 거 하나 나왔고 그 평가원이었죠. 장애도 평가원 지문에 뭐가 나왔냐 하면 계약과 관련된 지문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계약과 관련된 법지문이 나올 거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뭘 보여주는 거냐면 얼마만큼 평가원의 출제위원들이 이게 외부에 있는 사교육을 신경 쓰고 있는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뭐라고 예상을 하고 어떤 걸 예상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그 생각에 맞춰서 의표를 찌는 형태의 지문들을 꼭 하나씩 낸다. 이게 작년에는 그게 고전시가 월서는 16경과였고 올해는 저는 이 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약과 관련된 지문을 연속 3회를 낸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게 법지문이란 건 원래 이제 법지문 자체가 좀 어렵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내용을 물어보는 난이도도 높아서 이게 지금 이것도 오답률이 27번, 28번, 29번 모두 높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나오면 어려운 지문이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난이도를 조절하기에는 적합하기 때문에 그래서 법지문을 분명히 뭐 내지 못한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이게 계약 지문을 연속 3회 낸다는 건 어쨌든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선택이었다. 네, 의표를 찔렸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 지문은 이 법지문은 어쨌든 뭐 연계가 됐다 안 됐다 보기에는 쉽지 않고요. 그냥 내 생각에는 의표를 찌르기 위해서 한 지문 정도를 넣은 것이 아닌가. 다만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몇 가지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법률 지문이 내년에 또 나올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사회제재에서의 법지문은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신경 써야 된다. 이제 뭘 좀 신경을 써야 되냐면 첫 번째가 신경 써야 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뭘 신경 써야 되냐면 일단 이 법지문은 원인, 조건 플러스 결과 형태로 되어 있어요. 원인, 조건 플러스 결과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런 지문을 여기서 만나면 여기는 항상 요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때 중요한 건 조건이다 하는 거 기억해 두십니다. 법지문은 조건이 중요하다. 특히 이제 어떻게 생겨먹은 법이냐면 뭐뭐 한다면 뭐뭐 할 때와 같이 이렇게 조건을 의미하는 이런 문장들이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자, 조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도 중요하냐면 예외도 중요하다. 이거 생각하고 있어야 돼. 단 예외적으로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이런 표현들은 무조건 수능 시험에서 출제 포인트로 삼는다. 그러니까 이런 걸 넣는 이유가 어쨌든 선지의 한두 개로 포함시켜서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빠뜨리려고 하는 이유다 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반드시 체크한다. 이해되죠? 이런 거 나오면 반드시 체크한다.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법률 용어는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정확하게 딱 부러지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 용어를 함부로 왜곡하거나 아니면 자해석하는 일은 없어야 돼요. 그 용어는 그 용어대로만 쓴다. 채권은 채권이고 채무는 채무지 채권과 채무를 혼동해서 쓰는 일은 없다. 급부면 급부지 그 급부를 혼동해서 쓰는 일은 없다. 이런 거 잘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여기는 이 법지문은 용어에 대한 왜곡이나 자해석은 절대 없다. 무조건 정확한 사용이 핵심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문지문이라든가 예술지문 같은 경우엔 약간의 말을 바꾸거나 단어를 다른 단어로 교체하거나 하지만 실제로 여기는 이 법지문은 그럴 가능성이 0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용어를 왜곡하거나 자해석하지 않는다. 절대. 요거 기억해 두시면서 지금 요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 건데 일단은 26번 문제는 가볍게 풀고 가죠. 26번의 문제의 정답은 5번이죠. 불법행위의 책임은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국한한다 그랬는데 여기에 맨 마지막 문단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타인이 고의나 과실로 여기에 권리 실현을 방해했으면 예약상 권리자는 그에게도 즉 타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랬으니까 계약 당사자 사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도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26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러면 27번으로 가서 이제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볼 건데 내가 얘기했지만 용어에 대한 걸 정확하게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잘 봐라. 자, 지금 거기 본문 지문 첫 번째 문단에 있던 용어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 첫 문단 읽어볼게요. 채권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한번 써볼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야. 권리가 채권이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 이때 여기는 이 특정 행위를 뭐라고 하고? 급부라고 하고 특정 행위를 해줘야 될 의무를 채무라고 한대요.
자, 그러면 기억 볼게요. 자, 기억은 뭐였냐면 기차 탑승을 위해 미리 돈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거야. 승차권을 구입했어요. 이렇게 구입하는 것을 우리는 승차권을 예약했다라고 하지만, 자, 밑줄 한번 꺼볼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이 경우 이거는 예약에 해당하지 않은 계약이다 이거예요. 자, 이거 예약이 아니라 뭐였다고? 계약이라고. 계약이라고. 이 자체를 계약으로 보자는 거야. 자, 그러면 얘를 계약으로 보재. 그러면 이건 계약의 일종이라는 거야. 자, 1번 가볼게. 기차 탑승은 채권에 해당하고. 자, 봐라. 기차 탑승 채권은 뭐라고?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기차 탑승은 특정 행위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채권은 기차 탑승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야. 정확히 기차 탑승이 아니라 기차 탑승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채권에 해당이 돼. 1번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 27번에 1번 하고 있는 거야. 이때 급부는 돈을 지불하는 행동이 아니고 특정이가 급부했잖아. 그럼 급부가 뭐야? 기차 탑승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급부가 되는 거죠. 지금 내 말이 이해돼?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특정이는 기차에 탑승하는 거였잖아. 그래서 기차 탑승이 채권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기차 탑승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이고, 이때 기차에 탑승하는 게 결국 그 채권의 급부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급부가 되는 겁니다. 자, 2번 갈게요. 기차를 탑승하지 않는 것은, 기차를 탑승하는 행동이 채권이라 그랬지. 승차권 구입으로 발생한 채권에 대응하는 의무를 포기한 게 아니라 채권 자체를 포기한 거죠. 채권이 이거잖아. 기차 탑승을 하는 게 채권이라고. 기차를 탑승하지 않았다면 그 권리를 포기한 거라고. 의무를 포기한 게 아니라 권리를 포기한 거라고.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기차 승차권을 미리 구입하는 것은 계약을 성립시키면서 행사 시점을 미래로 정해두는 것이다. 이거 자체가 계약이라 했으니까 정답은 3번이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할 거 있습니다. 지금 4번, 5번 가기 전에 지금처럼 요렇게 밑줄을 쳐두고, 잘 들어봐. 요렇게 밑줄을 활용한 다음에 이렇게 밑줄을 꺼져 있는 얘의 근거, 이유, 혹은 이거에 대한 이해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밑줄을 활용한 이 문제를 절대 당황하지 말고 앞뒤의 내용들을 잘 봐. 그 밑줄에 바로 앞이나 바로 뒤에 이거에 대한 답의 근거가 나올 거야. 그러면 지금 답의 근거.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기억의 바로 뒤에서 뭐라 그랬냐면, 기억의 바로 뒤에 이것은 예약이 아니라 계약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 기억을 뭐로 이해해야 돼? 계약이 성립된 걸로 봐야지. 그래서 정답은 3번이야. 이해가 됐죠? 그래서 바로 앞뒤 내용 요걸 통해서 본다. 요걸 통해서 본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승차권 구입은 계약 없이. 계약이라고 이게 계약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계약 없이는 이미 틀렸어요. 5번. 미리 돈을 지불하는 것은 미래에 필요한 기차 탑승 서비스 이용이란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얘들아,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가 다 밑줄 까봐.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가 뭐야? 그게 예약이잖아. 예약이란 건 계약을 성립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미리 돈을 지불하는 건 계약을 성립시킨 거지 예약을 확보한 게 아니야. 그래서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는 예약인데 예약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 계약 자체를 했다고 해야죠. 그래서 5번도 틀렸어. 정답은 3번이야. 됐니? 됐어? 하나도 어렵지 않잖아. 어렵지 않잖아. 자, 그래서 금방 했던 것처럼 밑줄에 바로 앞뒤 확인하는 거예요. 28번. A에 제시된 예를 활용하여 예약의 유형에 따라 예약상 권리자가 요구할 수 있는 급부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기억에서 디귿에 들어갈 내용을 올바르게 짝지은 걸 찾으래요. 자, 그러면 이건 지금 보면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야. 그러면 자, A로 갑니다. 자, A로 가서 한번 읽어볼게. 예약은 예약상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의 법적 성질에 따라 두 가지 유형은 아니에요. 첫째,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다. 자,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 나왔어. 이 채권의 급부 내용은
계약상 권리자의 본계약 성립 여부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하는 것. 그러면 상대방이 승낙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업체가 승낙하는 거니까 급식계약 업체 승낙이 기억에 들어가야 되겠지. 예약상 급부는. 자, 그래서 여기서 급식계약이 승낙되는 것이 거기 기억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계속 갑니다. 이에 따라 선정된 업체가 급식을 제공해 주는 거야. 제공해주고, 이에 급식의 제공에 대금을 받기로 하는 본계약을 체결을 요청하면 회사는 이에 응할 의무를 진다. 그러면 결국에 업체는 급식을 제공하고 대신에 얘는 뭐 해야 돼? 대금을 지급해야지. 급식을 제공하는 건, 이거 봐. 다시. 여기 지금 디귿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이렇게 돼야 돼.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야. 예약상 급부는 급식 계약을 승낙하는 겁니다. 그러면 본 계약상 급부는 뭘 해줘야 돼? 옆에 식사 제공이 본 계약상의 급부라면 여기서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에서는 이걸 받아서 뭐 해야 돼? 급식 대금을 지급해 주는 게 그 예약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니은은, 자, 둘째는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다. 이 경우 예약상 권리자가 본계약을 성립시켰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본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예약상의 급부는 없어요. 맞죠? 뭔가 특정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 그냥 합계약 하면 끝난다고. 그래서 없어. 정답은 1번이야. 이해가 됐어? 다시.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의 예약상 급부는 일단 이걸 승낙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승낙을 하고 난 다음에 자, 권리자가 요구할 수 있는 급부야. 그러면 예약상 권리자가 요구할 수 있는 급부야. 그러면 급식계약 승낙이 예약상 급부로 발생해서 승낙을 하게 되면 여기서 예약상 권리자는 당연히 뭐 한다고? 급식 대금 지급을 해야지. 문제 잘 봐라. 예약상 권리자가 요구할 수 있는 급부야. 그럼 어떤 급부를 요구할 수 있냐 이거야. 그러면 예약상 권리자라는 건 이 식당이 예약상 권리자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식당이 예약상 권리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 식당은 뭐 한다고? 급식 지급, 대금을 지급해달라는 급부가 와야지. 그래서 디귿 자리에 그게 들어가야 되니까 급식 제공이 아니라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9번 갑니다. 29번은 이제 A의 다음 문단이 있는 그 두 문단을 가지고 푸는 건데 자, 요 문제는 문제만 어렵게 생겼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 마지막 두 문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게요. 예약에서 예약상 급부나 본계약상의 급부가 이행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예약의 유형에 따라 발생 문제의 양상이 다르다. 1번적으로 급부가 이행되지 않아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채무 불이행의 책임을 진다.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 봐. 여기서 채무자는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자신의 고의나 과실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이야. 이렇게 입증하지 못하면 채무 불이행이 된대.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로 인해 채무의 내용이 바뀌게 되는데 뭐든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는 거야.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어. 만약 타인이, 이번엔 채무자가 아니라 타인이야. 여기는 이 타인이 고의나 과실로 예약상 권리자가 지은 권리 실현을 방해했다면 예약상 권리자는 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얘의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얘한테도 뭐 한다고?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얘한테도 책임이 있어. 자, 법률에 의하면 누구든 고의나 과실에 의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고 그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되면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여 뭐 한다고? 얘도 손해배상 채무를 질 수 있어. 단, 둘 중, 마지막에 뭐 한다고? 둘 중, 다만, 둘 중, 누구라도 배상하면 돼. 누구라도 배상하면 돼. 자, 1번 가볼게. 29번 갑니다. 29번은 1번이야. 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을의 과실이 있어. 을은 갑에 의해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고, 당연히 병도 지금 끼어들었잖아. 머리 손질해달라고. 갑자기 훅 들어와가지고. 게다가 심지어 거기 가의 바로 위에 뭐라고 돼 있냐면, 병이 고의로 끼어들어라고 돼 있으니까 그 병도 손해배상 채무가 있는 거죠. 1번 맞는 말. 2번.
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의 고의가 있는 경우에 을과 병은 모두 갑에게 손해배상 채무를 지고 둘 중에 한 명이 하면 된다고. 2번도 맞는 말. 3번입니다. 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되지 않은 경우도 둘 다 갑에게 채무를 지고 있죠. 급부의 내용은 동일하지. 손해배상 채무. 4번. 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되지 않은 경우 을과 병은 모두 채무 불이행의 책임. 야, 생각해봐. 여기서 채무자는 채무 불이행의 책임이 있어. 왜? 머리를 잘라줬어야 되는데 10시에 예약한 손님한테 근데 머리를 잘라주지 않았잖아. 채무를 불이행했잖아. 그런데 이 타인은 원래 채무가 없었어. 야, 그 갑한테 얘가 무슨 뭐 빚을 졌니 뭘 졌니 중간에 끼어들어간 불법을 행한 거지. 그래서 채무 불이행의 책임은 을에게만 있는 겁니다. 손해배상 채무는 동시에 가지고 있지만 채무 불이행은 을밖에 없다고요. 얘가 을이잖아 지금 을밖에 없다고요. 병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을과 병이 모두 채무 불이행의 책임을 진 것은 아니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얘기했잖아. 법지문은 정확하게 조건이 중요하다고. 얘는 채무 불이행 때문에 이걸 지는 거고 얘는 고의나 과실이 있으니까 얘가 지는 거야. 이해가 됐어? 자, 그러므로 만일에 을이 고의나 과실이 없음이 증명되었다면 이때 채무 불이행은 채무 불이행이래. 채무 불이행을 한 것은 아니지만 손해배상은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다? 예, 병에게 청구할 수 있죠. 병도 그런 채무를 가지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30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지문은 기술 지문입니다. 마지막 지문은 기술 지문이에요. 어렵죠? 특히나 지금 이 중에서 37번 문제. 이게 지금 이번 수능에서 가장 핫한 문제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의제기가 가장 많이 들어간 지금 현재 글입니다. 그런데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37번 저도 이제 질문을 몇 번 받았어요. 이제 우리 수능 본 아이들한테 37번 정답이 중복 정답이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이제 그런 답을 받았는데 결론은 저도 이렇게 읽어보고 저렇게 읽어봤지만 결론은 아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읽고 난 다음에 실망감에 지금 좋아요가 아니라 싫어요를 누른 친구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는 뭐 싫어요 눌러도 어쩔 수 없어요. 얘는 복수정답으로 인정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정답은 4번이 되지 않을까. 자, 이제 그거는 제가 이제 읽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자, 일단 이렇게 기술 지문을 읽는 건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이런 기술 지문들은 기술 제자는 항상 뭐가 나오냐 하면 뭐 당연히 기술이 나오겠죠. 기술 제자니까 기술이 나올 건데 그 기술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입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분명히 뭐가 나오냐 하면 이 기술 제자는 구조나 작동의 원리 구조나 작동의 원리가 반드시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그 구조나 작동의 원리를 과정이나 순서에 맞춰서 과정 순서에 입각해서 보통은 서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술 제재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점,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내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 과정과 순서를 철저하게 분리해서 정보를 처리해야 한다. 정보를 처리할 때 철저하게 분리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선 두 가지 과정이 나와요. 하나가 모델링이고 하나가 렌더링이에요. 이 모델링과 렌더링을 서로 분리해야 모델링과 렌더링을 서로 분리해야 여기는 이 지문이 명확하게 풀릴 겁니다. 이 과정을 두 개를 섞어버리면 절대 답이 나오지 않아요. 두 개 과정이 분리돼야 된다. 자, 한번 가볼게. 먼저 모델링부터 갑니다. 여기서 모델링이란 한번 정리하면서 가볼게요. 모델링이란 3차원 공간에서 물체의 모양과 크기, 공간적인 위치, 물체의 모양이나 크기, 그 다음에 공간적인 위치나 아니면 표면 특성 등과 같이 복성과 같은 요거와 관련된 고유의 값을 뭐 해주는 거 설정하거나 고유의 값을 설정해 주거나 수정하는 단계인 거야. 고유의 값을 설정하거나 수정하는 단계인 거야.
모양과 크기를 설정할 때 주로 사계 정점으로 형성된 삼각형을 활용하는데, 자, 이때 모양과 크기는 뭘 이용하냐면 삼각형을 활용한대. 자, 삼각형을 활용하는데, 자, 작은 삼각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그물과 같은 형태로 물체 표면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으로 복잡한 굴곡이 있는 표면도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로 굴곡이 있는 표면도 표현할 수 있대. 굴곡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이때 삼각형의 꼭점들은 물체의 모양과 크기를 결정하는 정점이 되는데, 이 정점들의 개수는 물체가 변형되어도 변하지 않으며 정점들의 상대적 위치는 물체의 고유의 모양이 변하지 않는 한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는 이 삼각형은 거의 고정적이라는 거야. 물체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경우에는 점점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거나 좁아지고, 물체가 회전하거나 이동하는 경우에는 정점들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거나 동일한 방향으로 동일 거리만큼 이동한다. 물체 표면을 구성하는 각 삼각형 면에는 고유의 색과 질감 등을 나타내는 표면 특성이 하나씩 지정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여기는 이 삼각형을 활용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는 이 삼각형에 뭐 표면 특성이 저장이 된대. 표면 특성이 하나씩 지정된다는 거야. 여기까지가 무슨 과정이라고? 모델링이라고. 여기까지가 무슨 과정이라고? 모델링이라고. 얘기했잖아. 과정과 순서를 분리해서 저장하는 게 중요하다, 정보를. 자, 그 다음에 렌더링으로 갑니다. 공간에서의 입체에 대한 정보인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물체를 어디서 바라보는가를 나타내는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자, 그러면 여기에 렌더링이란 뭐냐면 어디서 바라보느냐에 대한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서 2차원의 화면을 생성하는 거래. 2차원의 화면을 생성하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내가 잘 봐. 내 몸을 3D로 지금 만들고 싶어. 그럼 맨 먼저 지금 나를 졸라 작은 삼각형 하나하나로 모델링을 하는 거야. 거기에 표면 특성을 입히는 거지. 눈은 이렇게 생겼어, 코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표면 특성을 입혀서 이렇게 만드는 거야. 어떻게 360도 내내 이렇게 다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다 만드는 거라고. 이렇게 다 만드는 거야. 이게 모델링이라고. 이렇게 다 만드는 거, 이렇게 다 만드는 거라고. 이렇게 다 만드는 거라고. 이해됐니? 이렇게 만들어 두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은 내가 지금 뭘로 나와? 입체가 아니라 2D, 2차원적 화면으로 나오지, 그지? 그 2차원적 화면으로 나오도록 배치하는 게 렌더링이야.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생각해봐. 자, 이렇게 지금 나왔어. 그럼 이 순간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화상 정보는 뭐냐면 내 몸 전체에 있는 모든 3D 입체에 관련된 이런 모델링된 수치가 아니라 내 정면에 나오는 요 수치만 화면으로 전송만 되면 되는 거야. 그러면 화면 속에는 뭐 한다고? 내가 이렇게 나와 있다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라고. 이해가 됐죠? 그래서 요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얘는 내가 모델링, 내 몸을 3D로 모델링을 하는 거라면 렌더링은 이걸 화면으로 어떻게 구현하느냐야. 이해가 됐어? 자, 계속 갑니다. 전체 화면을 잘게 나눈 점이 화소인데 일정한 개수의 화소로 화면을 표시하고 각 화소별로 밝기나 색상 등의 화소값을 부여된다. 그러니까 이때 뭐 해주냐면 화소값을 부여하는 거야. 자, 뭘 해준다고? 화소값을 부여한다. 자, 화소값을 부여해. 자, 이때 부여할 때 잘 봐. 부여하는데 렌더링 단계에서는 화면 안에서 동일한 물체라도 멀리 있는 경우에는 작게, 가까이 있는 경우는 크게 보이는 원리를 이용하여 화소값을 지정함으로써 물체의 원근감을 부여하고, 이걸 통해서 물체의 원근감을 부여하고 그 다음 표면 특성이 나타내는 값을 바탕으로 다른 물체의 가려짐이나 조명에 의해 물체 표면에 생기는 명암, 그림자 등을 고려하여 화소값을 정해줌으로써 물체의 입체감을 부여한다는 거야. 물체의 입체감을 부여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화면을 구성하는 모든 화소의 화소값이 결정되면 하나의 프레임이 형성된대. 이렇게 해서 하나의 프레임을 만들어요. 그래서 얘를 송출하는 거야. 이해가 됐어? 자, 그럼 34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어요. 1번. 자연 영상은 모델링과 렌더링 단계를 거치지 않고 생성되겠지. 이건 지금 3D니까 그냥 그대로 표시하는 거가 아니죠. 2번.
화면에 사용되는 물체의 고유의 표면 특성은 화소값에 의해서 결정된대. 화소값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얘였잖아. 표면 특성을 지정해 주는 건 무슨 단계? 표면 특성을 지정해 주는 건 무슨 단계? 모델링이었어. 여기서 표면 특성을 지정해 주는 게 아니라 표면 특성은 이미 모델링을 통해서 지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지정된 걸 렌더링을 통해서 화소값을 부여해 주는 거야. 이미 정해진 표면 특성에 화소값을 부여하는 거지 표면 특성은 화소값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번 틀렸어. 정답은 2번이야. 3번 물체의 원근감과 입체감은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부여되는 거니까 렌더링 과정 맞잖아. 3번. 4번 3D 영상을 재현하는 화면의 해상도가 높을수록 연산량이 많아진다는 건 요 두 개는 뒤에 나와요. 예, 뒤에 나옵니다. 4번과 5번은 뒤에 나오는 얘기인데 어쨌든 정답이 2번이 되는 거야. 4번, 5번 이따 내가 읽을게. 4번, 5번에 관련된 마지막 문단은 이따 읽을게요. 그래서 34번의 정답은 2번이야. 금방 얘기했어. 표면 특성은 이미 모델링 단계에서 이루어진다고 얘기했잖아. 과정을 분리해서 머릿속에 저장해야 된다고. 과정을 분리해서. 됐어? 그럼 35번. 모델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뭐 다른 물체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 삼각형의 정점들의 위치는 아니잖아. 이거는 모든 모양을 다 만들어 놓고 이때 보이네 안 보이네는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 아니고 삼각형들을 조합함으로써 복잡한 곡면을 정교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 맞지? 그지? 굴곡을 표현한다 했으니까 정답은 2번. 하나의 작은 삼각형에 다양한 색상의 표면 특성들을 함께 부여하는 게 아니라 표면 특성을 하나 지정해 준다고. 다양하게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상에 위치한 정점들을 2차원 평면에 존재하도록 배치하는 것은 얘가 할 일이지. 얘가 할 일이고요. 다양하게 변할 수 있는 관찰 시점도 얘가 할 일이지. 얘 있잖아. 이건 렌더링이라고. 두 개를 구분하는 과정이 중요한 거야. 그래야 문제가 빨리 풀리지. 이 과정을 이렇게 구분 지어준다고. 분리해서 정보 처리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 분리해서 정보 처리한다가. 자, 그 다음에 36번 갑니다. 자, 36번은 맨 마지막 문단 읽어야 되는데, 자, 기억 이후부터 읽어볼게요. 그래픽 처리 장치 GPU야. GPU는 연산을 비롯한 데이터 처리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치인 코어를 수백에서 수천 개씩 탑재하고 있다. GPU의 각 코어는 그래픽 연산에 특화된 연산만을 할 수 있고 CPU의 코어에 비해서 저속으로 연산한다. 하지만 자, 중요한 건 여기서 밑줄 꺼볼게. CPU의 코어에 비해서 저속으로 연산한다. 밑줄 치고 1번. 이게 차이점이잖아. 아까 우리 박제가 이동무 했죠. 두 개 비교하면 차이점 찾는 거라고. 그러니까 원래 하나하나 연산하는 건 CPU보다 느려. 저속으로 연산해. 그런데 GPU는 동일한 연산을 여러 번 수행하는 경우 고속으로 출력 영상을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자, 중요한 건 왜냐하면 뒤야. 밑줄 꺼볼게. 한 번에 연산에 쓰이는 데이터들을 순차적으로 각 코어에 전송한 후. 자, 일단 여기서 데이터 전송은 순차적으로 각 코어에 전송해. 하나하나 따로 전송한다고. 이렇게 전송한 후에 계속 밑줄 꺼볼게. 전체 코어에 하나의 연산 명령어를 전달하면 각 코어는 모든 데이터를 동시에 연산하여 연산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이다. 자, 뭐 한다고? 모든 데이터를 동시에 연산하는 거야. 데이터 데이터를 전달하는 건 따로따로 하는데 그러니까 36번에 5번은 틀렸지. 한 개의 데이터를 한 개의 코어에 전송하는 시간은 같을 수 없어요. 따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36번에 5번은 틀렸어. 대신에 뭐 한다고? 한 개 할 때하고 연산 시간은 같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인 거야. 한 개의 코어만 작동하는 경우나 다수가 작동하는 거나 연산의 시간은 동일한 거야. 데이터 정보를 전달해 주는 시간은 각각 전달하는 거니까 시간이 걸리지만 이거를 연산을 처리하는 과정은 한 번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만 3번이 안 되는 이유는 금방 얘기했잖아. 한 개의 코어를 한 개만 작동시킬 때는 한 개의 CPU보다 뭐하다고? 연산 시간이 느리죠. 아까 전에 저속으로 연산한다 그랬잖아. 저속으로. 그래서 시간이 같을 수가 없어. 그래서 3번 틀렸어. 3번은 같은 게 아니라 달라. CPU의 연산 시간이 더 빨라. GPU가 느려. 하지만 그것을 여러 개를 했을 경우는 한 개를 하나 여러 개나 연산 시간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한 번에 연산하니까. 그래서 36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문제 37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1번하고 4번의 문제인데 잘 들어봐. 나머지 2번, 3번, 5번은 알겠어. 왜냐하면
풍선에 있는 정점의 개수는 삼각형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니까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풍선이 점점 커지니까 정점 사이 거리는 멀어지겠지. 근데 이것이 전체 화소값에 부여되는 화소의 개수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 화소의 개수는 부여가 돼 있는 거고, 이때 화소값이 부여되는 거야. 그래서 화소는 정해진 개수의 화면을 표시한 거니까 렌더링한 설명 바로 밑에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는 1번, 4번인데 먼저 4번부터 한번 가볼게. 장면 3의 모델링 단계에서, 자, 모델링 단계야. 풍선에 있는 정점들이 이루는 삼각형들이 작아지겠군 그랬어. 자, 그러면 모델링 단계라면 일단 이거를 그려야 되는데, 자, 장면 3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풍선이 더 이상 커지지 않고 모양을 유지한 채 네모는 풍선과 함께 하늘로 날아올라 점점 멀어지는 모습이 보인다 그랬어. 풍선이 더 이상 커지지 않고 모양을 유지한 채, 모양은 유지한 거야. 이렇게 유지한 채 하늘로 올라가서 점점 멀어지는 모습. 이것 때문에 지금, 그러면 점점 멀어지는 모습이니까 풍선이 점점 작아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정점을 이루고 있는 삼각형들은 작아지겠네 하는 거야. 작아지겠네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자, 모델링 단계라 그랬어. 아까 모델링 단계. 이 모델링 단계에서 물체가 점점 커지거나 작아지는 경우에, 자, 거기 모델링 단계 거기 12페이지에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중간 이하에. 물체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경우에는 정점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거나 좁아지고, 물체가 회전하거나 이동하는 경우에는 정점들이 간격을 유지하면서 회전축을 중심으로 이동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물체가 작아지는 경우는 정점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는 게 맞지. 그런데 자, 문제는 이거야. 풍선이 더 이상 커지지 않고 모양은 유지한 채 네모는 풍선과 함께 뭐 한다고? 이렇게 날아올라서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그랬어.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이 모델링의 단계에서 풍선의 모양은 더 이상 커지지 않고 딱 유지한다 그랬어요. 유지한다 그랬으니까 여기 지금 유지되어 있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유지되어 있는 요걸 가지고 이렇게 이용해야 돼. 이렇게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가, 모델링은 삼각형 정점의 수를 더 이상 작게나 크게 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유지를 한다 그랬으니까 그대로 두고 렌더링 단계에서 원근감을 부여한다 했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멀어지는 거라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됐어? 그래서 4번에 정점을 이루는 삼각형들이 작아지는 것보다 여기서 모양을 유지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의 표현이 좀 어색하긴 한데, 모양을 유지한다고 했으니까 모양이 더 이상 커지거나 작아지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점에 있는 삼각형은 그대로 유지한 채 여기서 원근감을 표현해주는 렌더링 방식으로 해서, 렌더링 단계로 해서 이걸 점점 작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렌더링 단계에서 뭐라 했냐면, 화면 안에 동일한 물체도 멀리 있는 경우는 작게, 가까이 있는 경우는 크게 보이는 그걸 통해서 화소값을 지정하면서 원감을 부여한다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 이를테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다시 바꿔 얘기하면, 다시 이 보기의 내용이 풍선이 더 이상 커지지 않고 모양을 유지한 채 네모는 풍선과 함께 하늘로 날아올라 점점 멀어지는 모습이 보인다 그랬는데, 네모의 크기는 작아질 수 있어. 풍선의 크기는 유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네모가 점점 작아지니까 날아가는 모습처럼 보이게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풍선의 정점은 그대로 두고 원근감을 부여하는 방식이나 이런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표현이 어색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평가원 문제를 출제하셨던 이 교수님들의 표현이 어색한 거야. 그런데 37번에 1번의 경우엔 잘 봐. 장면 1의 렌더링 단계야. 중요한 건 렌더링 단계라고. 풍선에 가려 보이지 않는 이 부분의 삼각형들의 표면 특성은 화소값을 구하는데 사용하지 않겠군 그랬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봐봐. 자, 여기에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구절이 거기 13페이지의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 표면 특성을 나타내는 값을 바탕으로 다른 물체의 가려짐이나 조명에 의해 물체 표면에 생기는 명암이나 그림자를 고려하여 이 화소값을 정해준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봐. 얘 지금 내 얼굴 보이죠? 지금 이게 빛이 나오는데 이 빛을 내가 요걸 가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굴이 까매지죠. 그러면 잘 봐. 이 물체에 그려져 있던 여기는 이 얼굴의 까맘은 화소값을 통해서 다시 조정해 주는 거야. 그게 그래서 뭘 부여해준다고? 입체감을 부여해준다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화면에 보여줄 때, 지금 너네가 화면 보고 있잖아. 이렇게 다른 물체에서 가려질 때 생기는 이 명암의 차이, 이런 것들을 이걸 통해서 표현한다는 게 지금 여기에 렌더링 단계에서의 물체 입체감이야.
그러면 여기서 렌더링 단계에서 표면 특성이 화소값을 구하는데 사용되지 않겠군이라는 말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거예요. 자, 지금 2차원적 화면이죠. 지금 여기서 내 입 봐. 내 입 보고 있지? 지금 여기는 이 친구를 3D로 바꾼다면 요걸 다 일일이 뭐 한다고? 표면 특성을 지정해서 보여줘야 돼. 그런데 표면 특성은 지정돼 있는데, 자, 문제는 지금 내가 입을 요 시험지로 가리겠습니다. 지금 그럼 여러분들 앞에 보이는 건 이 시험지죠. 이 시험지를 구성하는데 내 가려진 입은 여기에 관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거하고 다른 게 여기는 이 시험지는 내 얼굴에 관여를 했지. 그러니까 다른 물체에 의해서 가려짐이나 생기는 이 명암이나 그림자를 고려해서 얘는 이걸 고려해서 화소값의 변화가 생기지만 여기 있는 이 시험지는 내 입술에 나오는 표면 특성하고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화소값이라 내 입모양, 가려진 입모양 부분의 표면 특성은 이 시험지에는 가려지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풍선이라고 생각하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입 앞에 있는 이 풍선은 풍선의 표면이 여러분한테 보이는 거잖아. 2차원적으로. 이 표면은 내 입술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입술의 표면 특성이 여기 화소값에 고려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만일에 이게 고려가 된다는 건 이럴 수 있죠. 풍선이 너무 투명해서 그 투명한 사이로 내 입술이 보일 경우인데 지금 여기는 이 화면에 풍선은 네모의 얼굴을 가려버렸어. 투명한 풍선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두 번째 화면에 네모 얼굴이 이렇게 나오고 풍선이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색깔 다 가려버렸잖아. 이렇게. 그게 아니라 여기에 희미하게나마 요렇게 보여진다면 요렇게 보여진다면 이 풍선의 화소값이 여기는 입술에다가 입하고 영향을 끼쳐서 이 풍선 표면에는 약간 입 모양의 그림자가 생기겠지. 투명한 풍선일 때야. 투명한 풍선일 때. 지금 무슨 말인지 돼? 근데 지금처럼 가려져 있는 풍선은 이거랑 똑같다고. 내 입 모양의 표면 특성이 이 풍선 표면에 나올 리가 없잖아. 이해가 됐어? 그래서 풍선에 가려 보이지 않는 입은 다른 물체에 의해서 가려짐이나 조명에 의해서 물체 표면에 생기는 명암이야. 다른 물체에 의해서 가려지는 거지. 아예 가려진 대상은 다시 여기서 당연히 화소값을 구하는데 쓰이지 않겠죠. 그래서 4번은 그래, 이의제기 할 수 있다고 봐. 나는 조금이라도 이의제기 할 수 있다고 봐. 동그란 게 작아지거나 커지거나 이런 것도 의미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의제기 할 수 있다고는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1번이 정답이 된다? 그건 안 됩니다. 1번은 정답이 될 수 없어요. 입은 가려져 이게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 풍선의 표면에 어떤 화소값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복수정답이 되지 않는다.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해설 강의를 마무리할 건데요. 뭐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해설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아래 댓글에다가 남겨두시면 제가 열심히 아래 댓글에다가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저는 이제 대치동에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고요. 수업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정보나 내용들은 이제 저희 그 안내창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을 테니까 혹시나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그쪽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네, 하여튼 뭐 2021학년도 수능은 이것으로 끝났고요. 이제 2022학년도 수능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치러진 수능인 만큼 혼란도 많았고 힘든 것도 많았고 길기도 길었는데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있는 이 문제 뭐 푸느라고 고생 많았던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은 이제 1년도 안 남았어요. 그죠? 예, 1년 남지 않았으니까 열심히 준비하셔서 다음 수능에는 이런 거 듣지 말고 나가서 열심히 뭐 그때 되면 백신 나오지 않겠어요? 코로나 백신 나올 테니까 열심히 더 놀고 즐길 수 있는 대학생활 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계속 영상들은 올릴 거고요. 앞으로 이제 올릴 영상들 많이 기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전에 올려놨던 영상들도 뭐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보시고 많은 댓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2021학년도 수능 해설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